오늘은 환자 안전 분들이 요새 관심이 많아서 전문가이신 김수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수경 박사님께서는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이 보건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학교가 특화된 부분이 이제 백병원도 있고 보건 쪽도 있고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학과들이 저희 학교에 꽤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아마 이번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영 박사님께서 이제 환자 안전, 우리 병원에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밌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박수. 제가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수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인제대학교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해서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생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까지 날라왔습니다. 네. 아마도 그 환자가 될 확률이 여러분은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보건학에서 의료 유용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태어나서 그 유소아인 시절에는 의료 유형이 많아요. 그러다가 10대, 20대로 넘어가면서 계속 의료 유형이 줄어서 이렇게 곡선 커브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연령 증가에 따라서 쭉 의료 유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건강보험에서 통계를 내보면 성인 평균의 3배 이상의 의료비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환자가 될 확률은 좀 낮겠지만 주변에서 가족이라든가 부모님 이런 분들이 사실 확률적으로 환자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환자가 사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거는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는 그 병원 자체가 오히려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이 환자 안전 부분이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은 병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완전히 안전하다가 0, 매우 위험하다. 그걸 한 10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여러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3점, 5점, 7점 이렇게. 매우 위험하다 아니면 완전히 안전하다, 0. 매우 위험하다, 10. 저희가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의료기관을 실제로 이용해본 환자와 보호자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고요. 실제로 이 환자 안전이라는 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영역을 다루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렇다면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각 나라나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안전 이러면 제일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제대학교에서도 병원을 가지고 했으니까 병원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 안전이라고 하면 무슨 용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라고 저희가 의사, 약사, 간호사 500명, 약 500명, 그 다음에 환자하고 그 보호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500명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해보면 병원 안전 이러면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낙상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제일 많이 얘기해요. 병원에서 안전 이러면 낙상. 근데 이게 보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호사한테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 안전교육 중에서 낙상입니다. 환자가 움직이다 어디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흔히 그냥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화재 이런 얘기도 떠올라요. 그리고 투약, 약을 먹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 병원 안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단어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조사하는 타이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딱 놓고 우리나라 병원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용자하고 종사자한테. 완전히 안전하다 0, 매우 위험하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10 이렇게 하니까 보시는 대로 이용자들은 약 한 3.7 정도? 그 절반 이하니까 조금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편이시겠죠? 종사자는 그런데 절반 넘게 5.6 정도가 나왔어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가 5.7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의사가 비슷하게 이쪽은 전부 다 5점대로 나오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상대적으로도 병원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병원 안전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정보원, 이분들은 병원에 지금 계신 분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직접 경험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거, 남들이 겪었다고 얘기한 거, 주변에서 듣고 얘기하는 게 한 43%,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신문 방송에서 한 36% 정도. 내가 거기서 사건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10% 정도이고요. 평소에 병원 안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뭐를 통해서 주로 인지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대부분 다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것. 대중매체가 주로 어떤 걸 다루죠? 어디서 누가 사망했대더라, 수술하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8%,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는 이런 안전 이미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이용하는 사람하고 종사자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들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의료에서 사고가 벌어질 확률을 그럼 다른 부문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범죄에서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범죄는 사소하게라도 일상적으로 조금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안전사건 중에서도 식품 쪽이 약간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산업재해도 꽤 높은 것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료사고는 사실은 조금 낮은 그런 부분들에 있고요. 확률적으로입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보시면 원자력 사고라든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저는 사실 비행기 사고하고 원자력 사고가 뒤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원자력 사고는 워낙 우리가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아주 어쩌다가 정말 희귀하게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옛날에는 좀 생겼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영역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인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의료사고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식품사고나 치안사고에 비해서는 확률이 낮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큰 병원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이. 그래서 큰 병원 한 28%, 작은 병원 47% 정도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거는 종사자들이에요. 종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별로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은 병원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종사자들이 훨씬 차이가 덜하다. 그래서 병원은 크건 작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분 뭘 제일 먼저 생각하시죠? 누가 잘 치료하느냐, 치료하는 사람이 있느냐, 잘 치료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지, 사실은 안전한 병원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좀 낮더라라는 겁니다. 첨단 병원, 유명 의료인이 아무래도
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발생을 많이 할까요? 그랬더니 병원 내 감염, 욕창이 뭔지 아시죠?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여기 피부가 헐고 약간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라서 그때 움직이지 못하는 무의식 환자들 이렇게 계속 뒤척여 줘야 돼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욕창, 그 다음에 아까 베드에서 떨어지는 낙상,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맨날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의약품, 그 다음에 의료 기록, 의료기기 사고, 그 다음에 수술, 마취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 가능성을 순서별로 보면은 이쪽 감염이나 욕창, 낙상을 상당히 높게 생각한다 이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용자고요. 요건 종사자예요. 이용자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발생 확률에 대해서 낮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병원 안에서 일상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정보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심각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시는 대로 시술, 마취사고 이쪽은 한번 벌어지면 좀 크게 벌어지는 심각도가 좀 큰 그런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도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죠. 감염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이고 이게 이게 약간 두드러지는 게 오진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높은 위험도가 높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수치적으로 보면 의료인들이 조금 더 종사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부족한 인력인데 양쪽 다 제일 높은 비율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인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은 사실은 종사하는 인력에 비해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에서 학회 이런 거 갈 때 간혹 가다가 주변에 있는 그 나라 병원을 투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한번 투어하는 병원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조용합니다. 환자가 정말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별로 다 있었어요. 하다못해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까지 환자 안전을 다루는 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환자하고 어떻게 환자가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느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숫자는 많지 않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큰 병원 같은 경우 외래가 굉장히 크죠. 그죠? 입원은 맨날 대기 걸려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 적어서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들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두 번째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부주의가 한 세 번째 정도 나오는데 이용자들은 부족한 인력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의 부주의를 두 번째 정도로 꼽고 있고요. 진료시간 부족하다. 이건 아마 병원에 계시면 의료인들 조금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환자들, 이용자들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진료시간 부족, 숙련도 부족 이런 의료인들이 조금 가진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더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종사자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료인들에 대해서 교육 확대하고 인력수 확충하자라고 환자들도 다 동의를 해주는데 종사자들은 당연히 인력수 확충하고 근로시간도 좀 줄여주고 훈련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고 시스템도 개발해서 잘 해보자. 1인당 진료시간도 늘려보자 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영역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용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인들은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처럼 점수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가장 큰 인식에 있어서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우리가 이용자들은 페널티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의료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병원 안전에 대해서 개선하는 주체를 의료인들은 모두 다 의사, 병원 경영자
이 사람들이 주로 이거 다 해결해야 돼. 이렇게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의외로 물어보면은요. 최고 대표 경영자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저거 좀 어떻게 해줘야 돼. 대리해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을 위해서, 안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하게 되면 환자인 당신도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투입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시급하게 투입하자까지 해가지고 거의 80% 이상이 투입하는 거에 다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자원을 동원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거에 다들 동의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병원은 안전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 종사자들은 65%, 이용자들은 78.6%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의료인 쪽에서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8%. 이런 비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개별 병원마다 어떻게 보면 환자 안전 문제라고 하는 건 병원 시스템이 조금 바뀌거나 기술이 달라지면 좀 다른 양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꽤 많이 나고 달라진 바가 없다.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사자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사실은 계속 우리가 개선을 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정확하게 환자 안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환자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낫게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수술로 그것을 제거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에는 여기 보시면 에러,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모든 어드버스 이벤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 정도의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예방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술 자체의 결함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에서 새로운 약을 갖다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 있죠. 근데 아스피린이 위장장애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는 아스피린이 가진 효과가 사실은 약간의 이런 위장장애라고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베네핏이 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약간의 안전을 감수하는데 이거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안전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다른 약제로 하겠죠.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아스피린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해요.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가 기저질환, 환자의 특성 자체 때문에 이미 다른 환자와 다르게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가 좀 어려운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환자한테 위해가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니글리젠트라고 하면 뭐예요? 태만, 부주의 이런 거죠. 환자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돌봐주지 않아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방 가능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환자 안전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6이 non-preventable, 이거는 기술이 발전되거나 의료인들이 좀 더 숙련돼서 수술해서 합병증 비율을 확 줄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조직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 것 중에서 위해가 가능한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데 니어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어미스를 우리말로는 아차 혹은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실제는 실수가 벌어졌는데 위에까지는 안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니어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부분, 그 중에서도 프리벤터블한 부분,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환자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해가 환자에게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활동, 이것이 환자 안전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한 게 약 한 20년 정도, 20년이 좀 지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의료에서도 질 향상, quality improvement, quality assurance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포괄적인 질 관리 안에 아주 작은 챕터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어차피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퀄리티 안에도 있긴 하지만 환자 안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 이슈가 되면서 등장한 것은 바로 그 계기가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To err is human.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이게 1999년도에 IOM이라고 해서 Institute of Medicine, 미국에 있어서의 의학 한림원, 우리나라도 저기 공학 한림원, 의학 한림원 다 있죠.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병원들 몇 군데를 메디컬 레코드를 다 리뷰를 해가지고 실제로 환자 안전 사건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규모를 추정해가지고 리포팅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보고서를 1999년도에 내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환자 안전 사건의 규모,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냐 이런 것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추정은 다 이 보고서를 인용해 왔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하긴 했지만 가장 종합적으로 한 것이죠. 미국에서 메디컬 에러 때문에 연간 미니멈 44,000명, 맥시멈 98,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자기들이 추정해 보니까.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보다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사실은 에러 때문에 죽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용을 실제로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미니멈 170억 불, 맥시멈 290억 불의 손실이 이 사건 때문에 추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이 뭐냐? 미국 내에서도 병원 안에서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단에서 딱 이 의사가 잘못했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막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움직이는 조직 안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게 예방되지 않으면서 말단에서 벌어졌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 절차, 그 다음에 여러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 개인이 너무나 내가 난 오늘 밤 피곤해서 난 모르겠어 이런 식의 태만만을 가지고 벌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도 보니까 미국 병원 시스템도 굉장히 분산적이라고는 디센트럴리제이션 이렇게 영문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이과적화가 따로따로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의사, 간호사, 약사 이렇게 각각 돌아가는 쪽이 조금 따로따로 돌아간 이런 분산적인 특성. 그리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서로 좀 연결되는 부서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딱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환자 안전 사건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환자 안전 사건의 유형을 이렇게 다 데피니션을 다 내렸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벌어지더라라고 해서 유형을 사망,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 또 부적절한 수혈, 그 다음에 롱사이트 서저리, 다른 수술해야 되는 위치가 바뀐 거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수술에서 벌어지는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위해를 입는 것. 병원 안에서 자살도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낙상, 그 다음에 화상. 수술실 안에서 막 이렇게 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기구 이런 거 하다 보면 화상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욕창, 그 다음에 환자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마 외래 진료해 보실 때 반드시 이름 부르고 또 아이디 확인하고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는 거, 이게 환자가 뒤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게 되죠. 이런 문제로 이 사람들이 다 구분을 해내면서 대부분 다 이런 유형으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옛날에 항공산업이 사실은 추락이 꽤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타겠나?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꽤나 추락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이 항공산업에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저기 항공기를 탈 때 100% 우리가 추락을 걱정하면서 타지는 않죠.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우리말로 하면 고신뢰 조직.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항공산업이 노력해가지고 신뢰를 얻은 데 비해서 병원이 한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라고 미국에서 저명한 이 IOM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체계, 이거 사실 항공산업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하고 지침을 딱 만들어서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wo areas human이지만 여기 보시면 부제가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되어 있습니다. 더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기. 요게 이제 부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이죠. 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 보고서를 기화로 해가지고 Health Research and Quality Act가 1999년도에 만들어지고 이 법에 근거해서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라고 하는 저희가 줄여서 AHRQ라고 얘기해요. AHRQ, AHRQ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관을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설립을 해서 환자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이 문제가 어디서 유래되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 사업을 디벨롭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환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꾀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적인 접근을 얘기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바로 여기도 그림이 나와 있죠. 흔히 얘기하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개가 여러 레이어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조직은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차는 여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사실은 이 구멍이 아닌 다른 쪽으로 탁 제대로 하고 있는 쪽을 만나면 여기서 스탑했을 거예요. 근데 이 조직에서 많은 결함을 가진 게 우연하게도 쫙 이 구멍이 꿰어진 거예요. 잘못하고 잊어먹고 그 다음 부서도 또 까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벌어진 게 사건이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제임스 리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액시던트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모델을 얘기한 거고 이게 바로 이 모양이 스위스 치즈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위스 치즈 모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항공산업이 먼저 얘를 들여가지고 자기네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비하면서 문제 생길 많은 거 다 보고하고 자기 운항하면서 문제 생길 거 다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를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그 생길 뻔한 니어미스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요걸 적용해서 항공산업에서 개선을 하다가 거기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하마터면 할 뻔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요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1999년도에 투웨이즈 휴먼 나오면서 이제 막 완전 난리가 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저기 국가가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NHS라고는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니까 병원이 다 공공이에요. 영국은 애초에 공공이고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NHS에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병원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 우리나라로 말하는 보건복지부, 영국에서는 보건부이죠. 여기에서 자기네들도 한번 우리 NHS를 다 리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렇게 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An Organization with Memory. 뭘까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조직, 기억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한번 사건 벌어졌는데 이 사람 막 혼내고 해고하고 이러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다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그게 안 벌어지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라고 하는 반성과 같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기네들이 NHS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심각한 페일리어,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료기기 때문에 생기는 부상도 꽤 되고
약물하고 관련된 부작용 경험자도 약 1,000명 정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의료인들의 태만 부수입 때문에 저기 NHS가 소송을 받는 그런 비용도 한 40억 파운드가 되고, 병원의 감염으로 인해서도 약 10억 파운드,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입원한 환자 중에 한 10% 정도에서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이게 현황 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계를 다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영국이 그 다음에 내놓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블레임 컬처.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블레임하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 뭐 이렇게 벌어졌는데 감추게 되잖아요. 계속 혼내고 체벌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블레임 하지 말고 이거는 안전 문제는 보고하게 해야 돼. 아까 항공산업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었다가는 보고를 하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보고를 할 수 있는 컬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윗사람이 혼내지 말아야 되고, 보고하는 걸 오히려 독려를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이프티 컬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병원에서도 특히 간호부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환자 안전 문화 조사 이런 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얼마나 이 병원이 세이프티 쪽으로 오리엔티드 될 수 있도록 자원, 그 다음에 보고 시스템 이런 거를 잘 가지고 있느냐를 현재로는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게 영국에서 블레임 컬처를 세이프티 컬처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HS 안에 병원 간에 통합된 환자 안전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국립환자안전기구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를 이때 만듭니다. 현재는 NHS 임프루브먼트인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환자 안전 정보 수집 체계가 리포팅 앤드 러닝 시스템이에요. 보고를 하고 보고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해서 예방을 하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리포팅 앤 러닝 시스템이 각 나라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나라 두 군데에서 이 환자 안전을 쫙 끌고 가게 되니까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자기네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자금을 받아가지고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게 실제로 환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개발도상국은 더 심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여기 미국과 영국에서 이걸 주도했던 여러 전문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활동 중에 하나로 이 WHO가 환자 안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O가 얘기하는 환자 안전은 이게 아까 조직적이고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이 조직 체계가 바뀌거나 기술이 바뀌게 되면 양상이 계속 달라지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체계가 변화하는 복잡성 때문에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자 위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WHO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위험, 오류, 위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환자 안전 챕터를 딱 만들어서 WHO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교육 자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WHO는 최근에는 OECD까지 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안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야,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자 안전은 굉장히 심각한 국제보건 이슈이기 때문에 매년 각 나라의 보건부 장관을 불러 모아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거를 탑 프라이오리티로 좀 올려달라, 이런 식의 회의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본인들이 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나라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입원 환자 1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사할 때 별로 다 있긴 하지만 대략 한 10% 정도. 개발도상국 외래 아웃페이션트 클리닉 이용하는 데에서는 한 4명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 감염, 굉장히 큰 환자 안전 이슈인데 입원 환자 100명 중에 14명한테서 발생할 소지가 있어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 리포팅 해보면 이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WHO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되고 난 다음에 손 씻기 엄청 열심히 하셨죠? 손 씻기 하셨고 마스크 쓰시고 이래서 프로텍션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방송 보시면은
이게 그 한동안 우리나라가 눈병, 뭐 기타 감염 이런 게 발생을 별로 안 했어요. 다 씻고 깨끗하게 다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이 없어서 올해 오히려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계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보시면 바로 그 간단한 손위생 하나만으로도 병원에서 벌어지는 감염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보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의료인들이 얼마나 손을 잘 씻나 한번 보세요. 이 환자, 저 환자, 의사나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이게 손을 씻도록 그렇게 아마 교육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R&D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때 이 의사들이 실제로 손을 씻느냐를 카운트하는 그 머신, 기기, 요거 디벨롭 하겠다라고 제안된 거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의외로 의료인들이 손을 덜 씻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50%나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염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액션이다. 저개발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이렇게 알려져서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중에 연간 700만 명 정도의 수술 환자가 합병증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에 100만 명은 사망한다. 이런 통계도 WHO가 주장하고 있고 이 수술 합병증 중에 약 한 50%는 또 예방이 가능해요. 이 수술 안에서 벌어지는 감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있고 투약 오류로 인한 비용을 본인들이 추정해 보니까 연간 420억 불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이런 안전하지 않은 의료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전체 보건의 지출 중에서도 미니멈 20%, 맥시멈 40%까지 차지하더라 이거죠. 자, 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WHO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고 해서 각 디벨로핑 컨트리 저개발국들이 본인들 굉장히 적은 자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라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커버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HC,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얘기하고 있는데 요 돈이 세이브가 되면 그만큼 UHC를 더 빨리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환자 안전 사건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WHO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환자 안전 관련해서는 기록이 너무 빈약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리포팅 앤 러닝 시스템 각 나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임 하지 말고 보고하도록 해라. 자발적으로. 보고를 해야지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 알죠. 숨기고 감추면 몰라서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기록 잘 해야 되고 보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하고 지역사회도 사실은 이 페이션트 세이프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WHO는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료는 조금 의료인들에게 전담을 시키는 그런 구조이고 병원들도 각자 제각각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 관계를 세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 협력이 환자 안전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또 중요하다라고 WHO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WHO는 이런 국제적인 캠페인 사업 벌였습니다. 2005년도에 딱 보시죠. Clean care is safe care라고 해서 손 씻기 열심히 하자. 네 손을 봐라. 네 손을 잘 씻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캠페인을 했고요. 두 번째가 Safe surgery saves lives. 안전한 수술이 생명을 살린다. 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수술하다가 잘못된 부부위를 수술하는 수술 문제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이상한 거 남겨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시작할 때 끝날 때 모든 걸 다 체크해라라고 WHO가 표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많은 병원들은 다 수술 때 이런 체크리스트 다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RFID라고 해서 우리 저기 뭐죠? 지하철 탈 때 카드로 탁 찍는 게 이게 다 RFID 기술인데 그걸 가지고 수술장에서 쓴 기구로 전부 다 샥 읽어서 얘가 어디 로스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체크해 주는 것까지도 지금 막 디벨롭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또 도입을 한 게 WHO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Medication Without Harm, 위해가 없는 투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요거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종사자들이 주로 하는 건데 요 Medication Without Harm은 여러분들이 약을 처방받았을 때 의사에게 물어라.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에게 물어라.
매 단계마다 모두 다 확인해라가 1번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는 WHO가 이 캠페인을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 중심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이 메디케이션 세이프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WHO는 월드 페이션트 세이프티 데이를 지정을 했어요. 9월 17일입니다. 지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9월 17일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페이션트 세이프티를 생각하는 날로 만들자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우리가 환자 안전의 날을 다른 날로 지정을 했다가 WHO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요 9월 17일에 맞춰가지고 환자 안전에 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할 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부 장관들 다 불러 모아서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 프라이오리티에 놓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19년도는 글로벌 헬스 프라이오리티로 안전 얘기하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고요. 두 번째 해가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초창기에 병원에서 의료인들이 PPE라고 하죠.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라고 해서 막 뒤집어 쓴 비닐로 해가지고 여러분 뭐 접종 받으러 가시면 다 PCR 검사를 갈 때 다 하고 있죠. 처음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초기에 미국 병원 막 보고 할 때 간호사들이 막 비닐 그냥 대충 둘러싸고 이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헬스 워커들, 의료 종사자들의 건강 안전 문제가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이 돼서 두 번째 해에는 헬스 워커의 세이프티도 페이션 세이프티 한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산, 안전한 출산입니다. Safe and respectful maternal and newborn care. 모성과 신생아에 대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존경심을 주는, 존중하는 그런 문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바로 2017년부터 했던 메디케이션 세이프티를 한 번 더 환자 안전의 날에, 세계 환자 안전의 날에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WHO는 많은 머티리얼을 사실 그 디벨로핑 컨트리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표준적인 자료를 잘 만들어내서 저희가 처음에 환자 안전 공부하고 교재 만들고 교육 교재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 WHO 교재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WHO에 들어가셔서 페이션 세이프티 딱 치면 예전부터 발간되었던 많은 머티리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WHO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환자 안전 정책이니까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일이죠. 아까도 개선할 때 많은 이용자들이 환자 병원의 안전에 개선은 병원 경영자도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이거는 저희 환자 안전 학회장님이세요. 메디컬 닥터시고 본인 스스로 나는 환자 안전 전도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나라에서 아까 대략 한 10% 정도에서 환자 안전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 자료에다 우리나라 입원 건수에다 해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4만 명 정도가 의료 사고 가지고 사망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래서 환자안전법을 갖게 됐어요. 환자안전법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계기는 2010년도 5월 29일에 9살 된 정종현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급성 백혈병 급성 아니죠. 백혈병 치료 때문에 투여하는 빈크리스틴 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약인데 하나는 혈액으로, 하나는 척수로 이렇게 두 가지 주입 경로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되는데 뒤바뀌어가지고 그 투약 오류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병원에서 감추고 해서 몰랐죠. 그런데 아들 문제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리포트로,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던 거를 본 거죠. 근데 그게 종현이가 가졌던 증상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이거 약물 오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렇게 우리 아이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환자안전법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제정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사실은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지만 특별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의 결과로 해서 2014년도에 와서야 이제 의원들이 환자안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별 논의가 안 됐는데 2014년도 10월 달에 잘 아시는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사망을 한 일이 생겼죠. 병원하고 공방을 했고 소송까지 간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중들이 굉장히 이 환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쫙 가지게 되니까 그 해 겨울에 12월 달에 이 환자 안전법 발의됐던 법이 국회를 싹 통과를 갑자기 했어요. 계속 논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통과를 한 거죠. 통과를 하면서 바로 2015년도 1월 달에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016년 6월 달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환자안전법이 실행이 된 것은 이게 법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행정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령, 그 다음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까지를 만들어야지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딱 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1년 6개월 후에 환자안전법이 발효가 된 게 2016년 7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자안전법 안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정부는 환자안전 종합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마련해서 계속 이 액션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자발적으로 네가 문제가 생겼으면 보고해 이런 거라서 자발적인 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2020년 1월 달부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위해를 입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 보고, 반드시 보고해야 돼라고 우리나라가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 일이죠. 20년도에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2015년도 1월 달에 만들어졌고 2016년 7월 29일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자, 환자안전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서 5년마다 바꿔야 되고요.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중요한 대응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안전 기준, 지표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어요. 병원 규모에 따라서 1명 또는 3명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강제를 한 거죠. 그리고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환자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보고하라고 했어요. 병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보고에 기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보고가 과연 억셉이 될 거냐, 병원계에서 수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자율보고를 기본으로 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율보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보고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후에 대통령령이 바로 이런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을 가지고 설치기관은 몇 베드 이상으로 하고 뭐 인력은 몇 명으로 하고 어떤 인력으로 하고 경험이 몇 년 있어야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해가지고 환자안전법이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환자안전, 보건복지부 환자안전 종합계획이에요. 보고학습 시스템 잘 구축해서 활용하겠다. 국가 단위로 환자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국가환자안전본부 만들었어요. 지역 환자안전센터 있습니다. 국가환자안전센터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안에 환자안전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안전 개선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준 지표 다 해서 보급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환자안전 문화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면서 R&D 비용도 굉장히 많이 상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복지부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환자안전 사고를 원래는 강제로 보고를 하느냐, 자율적으로 보고하느냐인데 이 가이드라인이 1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일부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내용이었고요. 추가가 된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의무를 넣은 거죠. 그 내용은 자 보시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건. 그 다음에 의약품이 진료 기록과 다르게 투여되거나 다르게 투여되어서 환자가 이 역시 사망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수술에서 다른 부위 수술은 발생하면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어쨌든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는 의무보고로 현재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보고가 되었을지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인증원에서 아마 통계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환자는 센터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제 보고냐, 자발적 보고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유럽 나라들의 이게 언제 몇 년도죠? 2014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 사실은 볼런타리가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쪽이 더 많고요.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더 많아요. 유럽은 대부분이 의료 보장이 잘 돼 있고 병원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서양은 기본적으로 병원은요 퍼블릭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개인 의원을 잘 운영하면서 병원도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약간 프라이빗한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럽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굉장히 좀 퍼블릭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볼런타리가 많고요. 일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나라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규정하지 않거나 볼런타리가 많은데 일부 나라에서 스웨덴, 그 다음에 UK가 만데이토리이죠. 이 경우가 NHS처럼 자기네들 예산 딱 쥐고 우리 NHS 잘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일정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 때문에 AHRQ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연방 시스템에서는 자율보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의료법이나 변호사법 이런 게 전부 다 주별로 각자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만데이토리 한 경우 있습니다. 의무. 펜실베니아 주가 워낙 보고가 잘 되고 있어서 사료를 많이 봤는데요.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예기치 않게 인저리를 입은 경우는 모두 다 보고해. 이렇게. obliged t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의 Patient Safety Authority, 환자안전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본인들이 세이프티 리포팅 시스템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집된 자료가 연방으로 다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은 자율, 주별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는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입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환자안전 보고학 시스템 이렇게 딱 쳐보시면 바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안전 보고 통계가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월별로 대략 한 1000건, 1300건 정도가 병원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 더해보시면 한 13,000건, 12,000건 정도 자발적인 보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통계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벌어질까? 자, 자발적 보고는요. 그냥 보고한 건수입니다. 얼마나 벌어지고 있다 이 건수가 아니에요. 벌어졌지만 보고하지 않는 건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보고가 되는 게 낙상이에요. 낙상 건수가 제일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약과 수혈, 그 다음에 수술 비용 비율이 좀 떨어지죠. 감염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요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의무기록 한 2,600건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 했던 방법론과 비슷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 수술 시술에서 한 24%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실제 발생률이 있어요. 우리가 2,6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수가 발생한 게 277명한테서 발생해서 다른 나라가 보고하고 있는 10% 정도에 비슷하게 근접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조사하는 병원을 달리하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소수의 병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쨌건 요거는 메디컬 레코드 모수가 딱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비율이에요. 발생을 우리가 디텍트한 비율이죠. 그래서 보면 투약, 수액 이런 환자한테 투여하는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제일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수술, 시술, 그 다음에 환자 케어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낙상이라든가 욕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보고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이고요. 미국도 저희가 가서 방문했을 때 기관 관련된 기관한테 물어보면 AHRQ 쪽에서 예를 들자면 보고 건수가 좀 적어. 그럼 각 병원한테 보고 좀 하세요라고 독려하잖아요. 그럼 또 보고가 쫙 올라온대요. 이런 식으로 보고는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고하고 싶은 사건들이 주로 보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가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보고 건수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러면 환자 안전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도 되고 있고 대략 보니까 우리나라도 위험한 사건이 대략 한 10% 정도는 벌어지는 것 같아. 이게 저희가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저거를 의무를 가지고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간호사 2명, 한 병원마다 간호사 2명이 먼저 쫙 리뷰를 합니다. 간호사가 쫙 먼저 봐서 메디컬 레코드 중에서 트리거 툴이라고 하는 이게 도구가 있는데 트리거가 방아쇠잖아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저 미국에서 그 IOM에서 저거 리포팅하고 난 다음에 IHI라고 하는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글로벌 트리거 툴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될 만한 걸 다 걸러내는 툴을 한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간호사들이 먼저 메디컬 레코드 리뷰를 쫙 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제일 먼저 본인이 보기에 이런 그 환자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다 걸러내요. 두 사람이 같이 보면서 맞다 안 맞다 하면서 쫙 걸러내요. 그 다음에 메디컬 닥터가 한 번 더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환자의 질환하고는 상관없이 순전히 메디컬 서비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고 하는 걸 다시 다 골라내는 방법이어서 그 값비싼 의사와 간호사를 조사할 때 메디컬 레코드를 수백 건을 다 리뷰를 하도록 저희가 해야 되니까 이걸 만약에 전 병원으로 확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조사 비용만 해도 엄청나요. 교수님께서는 아마 연구를 많이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인력을 동원하는 조사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여전히 환자 안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리포팅되는 경향, 우리나라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경향으로 봤을 때 대략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죠. 그리고 아까 그 자발적 보고를 가지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가 보고가 올라온다 그러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있는 환자안전센터에서는 이런 거 주의하세요라고 병원한테 쫙 이제 알람을 전부 다 이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나라 보고학습 시스템도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이렇게 이게 보고되는 건을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서베일런스를 잘 해서 의약품도 사실은 허가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소수의 임상 시험을 가지고는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사용하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식약처에서 그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해야 되는 감시 활동을 통해서 제약회사도 보고하게 하고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 다 보고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의약품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판명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희 제약회사가 모아놓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덕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를 또 판별을 하는 구조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안전 문제가 있는 약이라고 판명이 되면 시장에서 다시 퇴출하겠죠. 허가를 해줬다가도. 그래서 나간 약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해서 부작용 이런 걸 다 리포팅하죠. 이것도 보면 결국은 의료인들한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겠지만 리포팅을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WHO가 지정하는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된 의약품 부작용을 모두 모으는 센터가 스웨덴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이 서베일런스에서
부작용 보고되는 걸 다 모아가지고 스웨덴에 다 같이 보고를 해서 그 스웨덴에 있는 기구는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되는 부작용 정보가 다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요 백신도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시술 부분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시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은 의무 보고를 하도록 법을 바꾼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무 보고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환자 안전 사건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이냐. 이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자원의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직에서 특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WHO가 말씀드린 아까 그 액티비티를 하면서 환자 안전 규모도 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서 뭐가 제일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연구 주제로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조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입니다.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중진국, 선진국 별로 문제가 달라요. 개발도상국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가 가짜 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약. 아직도 이런 약들이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주요 문제는 아니지만 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대인 건 아닌지는 한번 다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의약품은 사실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디벨로핑 컨트리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인력의 트레이닝이나 인력의 어떤 역량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과 쪽에서 우리나라 참 산과 여자들이 분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하고 관련된 감염 그 다음에 디벨로핑 컨트리는 unsafe injection practice 주사를 행위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거 이거 많아요. 주사기를 돌려 쓴다거나 일회용을 갖다가 또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 감염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사건 벌어진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2015년인가 16년 정도에 다나 의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썼던 주사기 또 써가지고요. 감염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C형 감염인지 A형 감염인지 하여튼 감염 쪽으로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간간히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혈 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거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선진국으로 딱 가면 달라요. 이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오히려 lack of communication. 의료인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도 서로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되고 분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의료의 특성이 또 의사, 간호사 또 역할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서별로 또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요게 환자 간호 인력들이 교대를 할 때 환자에 대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교환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latent organizational failure. 우리 조직 안에 늘 상정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잘 몰랐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여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세이프티 컬처를 강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블레임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컬처를 가지고 있다. 잘못하면 어쨌든 먼저 블레임부터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고 그 다음에 inadequate safety indicator는 우리가 세이프티를 뭘로 측정하죠? 지금 우리가 본 거를 보면 전부 다 문제를 측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자체는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세이프하지 않은 사건을 우리가 역으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과연 우리가 뭘 가지고 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인디케이터들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여전히 조금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고 약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약물도 바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거 메디케이션 에러 투약할 때 오류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투약한다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 그 다음에
혼돈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요 WH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선순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는 약간 선진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긴 합니다. 의사소통, 수술장에서 수술하시는 집도하시는 선생님 뭐 잘못할 때 전공이나 옆에 있는 간호사가 얘기 쉽게 해가지고 제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팀워크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전히 세이프티 컬처 결여되어 있고 적절한 안전지표 없고요.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관련 감염이 조금 높게 나왔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업무량, 업무 압박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요. 이 세 개 카테고리 나라 우선순위 그 어떤 것보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 압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충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일단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건의료 기술이나 이 환자 안전 영역에 대해서 계속 그 강조가 되고 있는 게 환자와 시민의 참여입니다.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라고 제가 근무했던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기술을 평가를 해요. 그 의료기술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주로 클리니컬 스터디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모든 논문을 다 리뷰를 해서 이 수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은 대략 한 1%, 2% 정도는 생겨.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판별을 하고 그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비용 효과성까지 판별을 해가지고 급여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다 임상의사들이 임상에서 연구를 통해서 리포팅된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의료기술을 평가를 할 때에도 Patient Reported Outcome, 환자가 얘기하는 아웃컴을 반영해라.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저 굉장히 궁금한데 이 세상이요 디지털리제이션 그죠? 여러분 휴대폰에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죠? 이 건강관리 혼자 하시죠? 우리나라는 의료계가 반대를 많이 해서 못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텔레메디신 뭐 이런 것들 계속 해요.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고 아마 향후에 디지털리제이션 된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 하나하나의 기기를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리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인포메이션 베이스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정보의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페이션트나 퍼블릭이 훨씬 더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구조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제가 볼 땐 전 세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 리뷰를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Patient and Public Empowerment,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각 나라 정부가 계속 디지털리제이션을 하면서 그걸 체크를 같이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한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교육, 내가 판단해서 의사가 나한테 원격으로만 해보면 이제는 내가 병원 가서 막 시스템에 어시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교육, 여러분들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내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건의료를 얘기하는 가장 특징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의료 서비스의 여러 가지 많은 액션들은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동의를 한 거예요. 약간 리스키하더라도 이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선택을 대리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의사를 환자의 대리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열어라 라고 내가 허락을 해줄 때는 다들 좋은 나의 최선의 어떤 치료 효과를 위한 그런 액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션트나 퍼블릭 인파워먼트 쪽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교육 과정에서 이 보건,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의사결정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입시 위주로만 이렇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일생생활에서 내가 약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이때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이런 내가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막 서치하면 어머님이 처방 받으신 약 이런 거 다 리뷰하실 수 있죠.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터넷에서 다 물어볼 수 있고 그 정도로 정보 공유가 계속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까지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저기 보건의료 연구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기관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그 기구들이 전부 다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헬스 테크놀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팀을 만들어요. 오셔서 잘 이해하시라고. 우리 저기 건강보험에서 의사결정할 때 보면 퍼블릭 대표하시는 분도 가고 하는데 그 뭐 비용 효과성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직접 퍼블릭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대리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 하나하나 안에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환자나 퍼블릭이 더 참여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그 용어라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에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건강보험 자격관리,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거 관리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어느 쪽 서비스부터 먼저 커버리지를 넓혀줄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도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참여위원회에서의 나온 결론은 뭐냐면 일반 시티즌 한 3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서로 막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2박 3일 정도 동안. 그때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 퍼블릭은 적절하게 정보가 주어지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가 그 결론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 뭐죠? 딜리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숙고하는 과정. 예를 들자면 그 원자력 폐기물 처리하는 거를 우리 마을에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의사결정이 사실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딜리버레이션을 주민들이 해나가는 절차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메디컬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자기네 주안에 의료보험을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기네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 사례를 보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그런 그 여러 가지 액션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좋은 정보가 잘 주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카운슬을 운영을 할 때 심평원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기술에 대한 특성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다 인포메이션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뭐 교사 출신, 뭐 일반 저기 가정주부 이렇게 해서 모이신 분들이 막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동이라든가 참여 공간이 좀 더 퍼블릭 쪽으로 열리는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페이션트 본인 스스로가 경험해야 되는 안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WHO가 얘기하고 있는 메디케이션 세이프티, 투약 안전을 위해서 5가지 모멘트에 모두 다 물어봐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 물어봐라이고요.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적절하게 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전문가한테 잘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라.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숫자 입으로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 안전한 것 같으세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매우 위험하다? 10? 또 5, 5 정도 된다. 5는 사실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50대 50. 약간 중간 정도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옛날에는 5점 척도에서 보통이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의사결정 보통이다를 도대체 긍정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4점 척도로 딱 바꿉니다. 제가 옛날에 심평원에서 처방률 같은 거 공개할 때 그레이드 나눌 때에도 이거 가운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 평균 이하는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걸로. 이게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모일 때는 그걸 자르는 것도 조사할 때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더 혹시 궁금하거나 코멘트 하실 부분 그냥 의견 말씀하셔도 좋아요. 난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